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시대에듀 관세사 회계학 담당하게 된 설나현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회계학 제 첫 강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좀 아무리 앞으로 역경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이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다른 기본 이해는 알겠다. 근데 이 재무회계란 무엇일까?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재무회계라는 건 일단 우리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재무와 회계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면 이 재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얘는 미래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회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만 한번 잡고 가보자고요. 회계는 과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재무회계라는 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뭔가 과거에 벌어진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과거에 일어난 어떤 회계를 기본으로 미래에 재무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내리는 게 바로 이 재무회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우리 같이 배울 거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그냥 개념만 한번 재무는 미래이고 회계는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의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구나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이제 1절 회계 기초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회계, 아까 우리 재무 회계 있었죠? 그래서 그 회계란 무엇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계란 무엇인데? 라고 하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어떤 거를 하는데 이 회계라는 건 어떤 이용자가 있나 보다.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사결정은 아무나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택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이 아닌 합리적,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 그냥 정보가 아닌 경제적 정보예요. 그래서 그걸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재무회계든 원가회계든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앞으로 우리의 회계가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걸 왜 배우는지 꼭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잡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내가 이거 하다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좀 소위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경우엔 우리 다시 회계의 기초가 뭐였지? 우리 이걸 왜 배우지? 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보 이용자가 있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배웠던 거였어. 그래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식별 단계구나 아니면 측정하는 단계구나 전달하는 단계구나 이런 어디를 배우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 회계학을 잡기 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경제적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기업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회계에서는 경제적 정보만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회계, 식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 이용자의 아까 우리 회계에 정보 이용자가 있었댔잖아요. 그 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들은 누가 있을까 봤더니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기타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경제적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활용해야 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투자자, 채권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해서 알지라고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주주와 채권자 뭐지? 라고 하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업이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낸 건데 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돈을 대주는 사람인데 이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주라는 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뭐 내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진 않지만 내 돈을 일단은 갚을 의무 없이 일단은 내 걸 투자를 하겠어. 내가 내 어떤 지분을 투자하겠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주인까지는 아니고 내가 돈을 빌려줄게. 대신 나한테 이자 줘. 나한테 이자 줘. 결국에 둘 다 돈을 투자하는 건 맞아요. 돈을 주는 건 맞는데 기업에 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그 주주와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그 자신의 배당으로 받아가는지 주인으로서 내가 받아가야 되는 그 받는 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한테 이자로 줘라고 하는 이자 비용으로 이자 수익으로 받아가는지 이 형태에 따라서 주식과 주주와 채권자가 좀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개념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류 보면 자, 2개로 나와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배우겠죠. 우리가 앞으로 55강의 기본 이론 강의를 할 건데 4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 회계를 배울 거고 10강 같은 경우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걸 배우는데 그 재무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관리 회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한번 보면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 어쨌든 간 둘 다 회계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있다. 근데 이 정보 이용자가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이걸로 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요새 뭐 핸드폰 어플도 잘 돼 있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그 회사를 다녀야 되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외부, 이게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 내가 다니고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을 한마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현금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뭐 100년이 지나도 이 10만 원인데 내가 이걸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걸로써 이 돈은 불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돈을 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돈을 굴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지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 만수리처럼 해가지고 돈을 무제한으로 뿌리고 있으면 참 걱정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다 모든 재화는 다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그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한테 돈이 더 되게끔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이용자들한테 이 기업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뭐 1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네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한 기업인지 자랑을 해주면 내가 이 돈을 투자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돈을 투자받거나 이런 걸 필요로 하겠죠. 왜냐면 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더 유동성도 확보될 수도 있고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예요. 뭐 이런 결로 나오잖아요. 뭐 우리 회사는 뭐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뭐 우리 회사는 누가 광고를 해요. 우리 회사 주인은 누구 연예인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회사에 잘한 것만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화장품이라면 천연 향료를 써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얘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자고. 다 자기네들이 다 잘났다고 할 거 아니야. 돈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런 너무 복잡한 정보들만 있으면 우리가 이 투자하는데 이 투자를 의사결정,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결정하는데 더 혼란만 가중되겠죠.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어.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 너네 이제 다 잘난 거야. 다 알겠어. 이제 잘난 건 다 알겠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결정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돈을 1억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걸로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차등을 매겨서 내가 중요한 거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해진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너네가 나한테 정보를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다 자기네들 잘났다고 막 이럴 거니까 그냥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외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투자에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줘 라는 어떤 뭐 일정한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보고서를 형태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을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정한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뭐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죠. 재표라는 어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기업 너네가 공시를 해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제일 투자 대안을 많이 줄지, 돈을 많이 줄지 그걸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너네들은 그냥 내게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다오.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을 통해서 다오. 그럼 우리가 뭐 비교를 할 때 똑같은 뭐 형태는, 아예 똑같은 보고서는 아니겠지만 뭐 보고서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 보고서가 괜찮은지, 이 보고서를 보고 뭐 나한테 유익할 건지 아닌지 해서 내가 어디에다 투자 결정을 해야겠다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바로 정보 이용자들이 외부에 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르니 그 정보를 예쁜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이 재무회계고요. 우리 관리회계는 볼게요. 관리회계는 뭐냐? 딱 이름에서도 느낌에서도 오지 않나요? 관리회계, 뭔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회계는 그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관리 누가 하나요? 어떤 관리자 혹은 사장님, 우리 쉽게 사장님이라고 하자고요. 뭐 회사의 대표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공장의 사장님이 공장에 이렇게 간 거야. 갔는데 거기 가서 자 이제 뭐 이렇게 공정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올해 뭐 한 1억 정도 제가 매출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약을 해서 한 1억 정도 매출을 따왔어.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갔는데 이제 공장이 이렇게 딸딸딸딸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건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공장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직원 여기 이 물건들 올해 얼마 정도에 뭐 만들어졌니? 그럼 내가 올해 1억을 버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면 내가 올해 얼마 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난 경영자니까 빨리 그냥 궁금한 게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왜냐면 제가 대표자인데 바로 공장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그 공장 관리자가 와가지고 대표님, 근데 저희는 이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걸로 뽑아드리려면은 조금 힘들고요. 뭐 지금 어쨌든 간 이걸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 정해진 형식에 의해서만 하니까 형식에 의해서 질문해 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네들 내부 관리자들, 내부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 내부 관리자들이 필요한 거. 그래서 얘는 정보 이용자들이 내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줘.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나 형태가 좀 더 자유로워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 관리회계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죠. 원가 관리회계라고 같이 묶여서 돌아다니는데 회계. 한마디로 원가를 관리하는 회계거든요. 뭐 이건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그 원가 관리에서 나온 거의 일부인데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재고품에 대해서 얼마의 원가가 어떻게 되고 그런 재고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배울 건데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식보다는 우리 내부에 누구한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이게 어떤 형식인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빨리 내놔.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입된 정보 어떻게 되는지 빨리 내놔. 내가 필요한 정보에 맞춰서.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관리의 계란, 경영자의 내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결국에는 이 의사결정이겠죠. 만약에 이게 1억을 했는데 투입량이 얘가 1억이 넘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 게 1억이 넘는데 매출액이 1억이야. 그러면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계약 취소해야겠네.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내부 자원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및 개인의 실적 평가 등 그냥 내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결국에 구별,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부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한다는 면에서 외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재무회계와 구별된다. 그래서 회계 분류를 보면 기업 내에 있느냐 그리고 외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관리회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간혹 가다가 이따가 나올 건데 여기에 정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부도 세원 같은 거를 어떻게 뿌릴 건지 그런 자기네들 의사결정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지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걔도 밖에 있죠. 정부도 그 기업 밖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이 재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재무 보고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네들 투자 결정이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얘를 활용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재무 정보 및 회계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재무 보고는 특정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 딱 봐도 경제적 자원. 뭔가 느낌이 자원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에 관한 청구권.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권리도 포함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 단위가 나오네요. 화폐로 측정해요. 측정 단위가 없었다면 우리 그냥 가령 노동력으로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1시간을 일했으니 누구한테는 가치가 2시간을 일했으니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재무회계 목적은 뭐였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좀 그 사람들한테 확 꽂히게, 확 인식되게 만들려면 그 측정 단위도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자기네들 그 투자나 이런 거에 목적 적합하고 또 비교 가능성도 높겠죠. 어쨌든. 그래서 화폐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재무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그래서 재무정보의 수요 누구에 쓰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 대중 등이다. 종업원이 왜 그 내부에 있지 않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 아직 다녀도 계속 여기에 종속적으로 노예계약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예계약이라고도 요새 표현은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재무정보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재무정보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누구다? 그냥 기업이.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작성해서 공시하는구나.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트라고 dart.osos.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트라고 이 사이트에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은 이렇게 아니면 상장 기업들 혹은 이런 공시하는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여기에 공시 내역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소, 자국분 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 삼아 심심할 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역 보면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있네요. 자, 뭔가 느낌이 회계 기준이네. 뭔가 기준이 되나 보다. 그래서 기업 기준이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가 모든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 나온 걸로 봤을 때 이제 내부 이용자 필요 없고 우리가 보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라는 내역이 바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할 게 공통적으로라고 했지 만장일치로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아니야.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걸 봤을 때 그 우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지성인을 기준으로 했다고 쳐봅시다고요. 그런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 그런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부 이해 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그쵸? 최소한 내가 요청하는 것처럼 똑같이는 안 되겠죠. 각각의 요구 수준이 다를 거니까. 하지만 그걸 보고 모든 정보 이용자들이 그래, 이거 유용한 정보 맞지, 유용한 제공 맞지 라고 동의는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좀 통상적인 우리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재무제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은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고서를 만들려면 우리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회계끼리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 기준도 회계 처리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 가능성을 높여서 나중에 정보 이용자들이 나 어디다 투자할지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그래서 기업 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요약 체계한 것이다. 그래서 갭이라는 걸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얘를 좀 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앞으로 회계를 할 때 이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자 하고 뭐 어떤 약속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기준에 있어서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3가지거든요. 밑에 나온다. 그렇죠? 현행 기업 회계 기준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KIFRS. 우리 줄여서 그냥 IFRS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하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또 이렇게 같이 3가지가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관세사 시험은 국제 회계 기준 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의 범위에서 출제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는 IFRS를 배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계 원칙의 특징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서 원칙의 특징이니까 회계 실무에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실무를 회계를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뭐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걸 작성이나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이 원칙은 지도 원리이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 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 그냥 보편하고 타당적인가 보다 라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C는 좀 기억하시고 갈게요. 이건 우리가 좀 4강, 5강 뭐 이 정도째 배울 것 같은데요. 5, 6강 뭐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 가능성, 신뢰성, 목적적 합성 및 비교 가능성을 갖는다. 이건 그때 가서 세밀하게 배울 거니까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어떤 특징인지. 한번 익숙만 한번 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회계 관습 및 회계 절차 등을 체계화한 것이다.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게 좀 더 중요해요.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 여기랑 같이 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아까 3가지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던 게 아마 2011년부터 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쓰느냐보다는 우리 상장 기업은
뭐 상장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상장기업이 2011년부터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걸로 좀 개정이 됐다. 뭐 그때 이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보니 특징이 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변화 1, 이제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1번,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뭐 이런 규칙이 아니라 원칙 중심이다 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원칙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외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외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었을 때 아까 각 기업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투자 그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네들 투자 결정에 뭐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땐 차라리 규칙이 좀 더 비교할 때 더 편리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다 모르겠고 너네 예외 하나도 인정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반드시 해라고 하면 기업 간의 기업 간의 비교는 더 쉬웠겠죠. 용이. 근데 이제 원칙을 하다 보니까 얘는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낮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한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기간 간의 비교 가능성. 만약에 내가 A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첫 횟수에 내가 뭐 얼마를 했고 두 번째 기수, 세 번째 기수, 3기, 1기, 2기, 3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기업 내의 기간 간의 비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거는 뭐 한번 우리 참고 삼아서 보면 기간 간의 비교 가능성은 올라갔으니까 뭐 얘네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비교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기업과는 떨어졌을 수 있어도 기간과는 올라가니 뭐 이게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건 딱히 할 건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연결 재무제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재무제표는 우리 A기업, B기업 하면 각자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2011년도니까 세계화에 발맞춰서 좀 더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그 회계 기준을 맞춰서 좀 국제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걸 도입하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옛날하고 다르게 더 다양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뭐 규모도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 하나가 누군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지배기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한 50% 이상을 한 기업의 지분 50% 이상 그 초과하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지금 지배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배력이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은 이제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A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B 혼자서 과반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을 B에서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뭐 이거는 그냥 그 A의 지분이 B한테 50% 속겠다라는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 의미적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A의 의사결정을 뭐 B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B가 그 50% 이상으로 자기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 A야 어떻게 해?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이 식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A기업은 B랑 연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같은 실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지 혼자 A기업, B기업만 따로 봤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자산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하나로 봐서 뭐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봐서 얘네들을 합한 재무제표로 연결 재무제표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큰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가치 중심이다. 공정가치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배울 건데요. 뭐 처음에 취득했었던 역사적 원가 이런 게 아니라 공정가치, 그 페어 밸류. 그래서 얘 특징이 있고 얘는 하나 그냥 2개 적어놓고만 갈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배우면 되니까 다음번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한번 기록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형가치, 유형자산. 자산의 재평가 모형. 그리고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보다는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등이 있는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지향한다. 그래서 원칙 위주라고 했었죠. 규칙보다는 원칙 위주다. 그래서 회계 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왜냐면 규칙이었다면 그냥 혼자 알아서 해라, 규칙대로 해라 라고 하면 됐었을 텐데 아무래도 원칙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지다 보니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에 그래서 전문가의 중요성이 올라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재무정보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는 결국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하면 뭐였죠? 재무제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지, 내가 돈을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 우리가 공시가 안 돼 있거나 내가 잘 몰랐을 때 잘못 선택하는 걸 역선택이라 하거든요. 내가 알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 왜냐하면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 내부, 그 대표님들은 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 그 정보가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죠.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 유용한 정보만 제공하지 정확한 내부 사정을 공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돈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돈을 어쨌든 어떻게 투자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니은, 재무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적 행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이걸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 뭐 투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투자회사들이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줬는데 만약에 이 재무보고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내가 모른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없게 그렇게 할 수 없게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재무정보의 기능이다 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재무정보는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사결정이면 영향을 주는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재무정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돈이 무한하진 않으니까요.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합리적인 정보 이용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하고 그 유용한지를 도움을 주고 그럼 그 결과는 우리 효율적으로 그 배분되는 효과를 같이 낳기도 하겠죠.
그래서 재무정보는 이제 정보 나왔네요. 정보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연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런가 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1절 회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여기 첫 단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의 기본 틀을 잡는데 좀 중심을 두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이게 1회독, 또 2회독, 3회독 하면 갈수록 또 달라지는 과목이거든요. 이해의 그 정도가. 좀만 참을성을 갖고 인내하며 공부하면 분명히 빛이 있을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